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4시 3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하락장 대응과 이유, 주가 급락 후 투자인데요. 그리고 제 투자 방법 소개와 함께 1월 13일 수요일 주가 전망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가파르게 오르던 주식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삼성전자 막차를 타던 8조나 샀죠. 1월 11일과 12일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그 원인을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이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자료 준비하느라 4시간을 걸렸어요. 이제 3시간 뒤면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제 강의가 주식 입문자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미국장 시간인데요. 잠깐 볼게요. 테슬라, 니콜라 역시나 그린 뉴딜주인 전기차 테슬라와 수소차인 니콜라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정장이 나스닥도 어저께 왔었는데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했고 반대로 팡주들은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다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1월 12일 화요일 주가 하락한 이유, 그리고 1월 11일에 제가 방송을 좀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복귀, 그리고 제가 그때도 현재 보유 종목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주식 하락 시 대응, 주가 급락 후에 투자 괜찮은지, 그리고 1월 13일 수요일 오늘이죠. 이제 5시간 후면은 장이 열리는데 주가 전망,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장 시작 전에. 근데 제가 사실 퇴근하고 지금 대전으로 오늘 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라서 내일 또 아침에 또 새벽까지 제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밖에 콘텐츠를 찍을 수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찍 올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네,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월 11일 월요일, 화요일이 연초부터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이 급격하게 조정이 온 장이었어요. 그 장중 한때는 코스피가 2%, 3%까지도 빠지게 했었고, 물론 뒷부분에 좀 하락은 상승으로 좀 마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특히나 막차를 탄 개미 투자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 하락장이었다고, 공포의 하락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들을 보면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외국인의 수익 실현.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 연준위의 채권 축소 가능성 언급.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15% 폭락. 그리고 네 번째 환율의 상승.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탈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금융위가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했다는 입장 고수.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북한 심야 열병식. 그리고 일곱 번째, 정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금융권 압박. 이렇게 총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유튜버들 보면은 뭐 프로그램 매매든 뭐든 뭐 이런저런 어려운 말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이유들을 제가 7가지만 딱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은 제가 1월 11일 아침 8시에 콘텐츠를 그때도 올렸었는데, 그때 LG화학, 우성주가 이제 상승할 거란 전망, 그리고 왜 제가 우선주를 선택했는지, 그런 괴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트로 비교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블루웨이브 시대가 8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상원이 장악을 한.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대표주인 테슬라가 이제 급상승을 지금 11일째 하다가 어제 조정을 했고 다시 오늘도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 모델 Y, 중국 내 배터리 생산을 맡고 있는 LG화학이 앞으로도 주가 전망이 상당히 좋을 거란, 저는 이제 140만 원까지도 올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렇게 상승을 예견했던 11월 오전 11시에 급등, 그러니까 19시, 10시까지 급등을 했었죠. 제가 말했었던 주식들 다 급등을 했었는데 보유 주식들도 다 급등을 했었고, 근데 11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죄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서 혹시라도 투자한 분들이 이 하락장에 늦게 들어갔으면, 사실 장초에 들어갔으면 손해는 안 봤는데 막판에 뭐 한 10시 넘어서 들어갔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사실은 더 방송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11일에 LG화학우 하락장에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뒷부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8일 거의 끝날 때쯤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11일, 그러니까 8일은 사실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시작한 게 월요일 11일이었죠. 11일 오전 장에 최고점 됐을 때 저는 최고점까지는 아니었고요. 한 11% 정도 때 매도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조정이 왔죠. 조정이 오고 이제 5일 평균선, 5분 평균선 좀 넘었을 때 이제 2차 매수를 다시 해서 지금 다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물론 2차 매수점에서 이렇게 11시에 떨어질 줄은 몰랐죠. 이렇게 이틀이나 조정장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일찍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했을 때 사실 10% 이상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매수를 다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이 하락장 속에서도 5% 상승, 5% 이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이죠. 그리고 사실은 현재 마이너스 5%도 실현된 건 아니죠. 확정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오늘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대형주, LG화학만 해도 굉장히 대형주죠. LG화학우도 그렇고 대형주 장기 보유가 기본 투자 원칙이고요. 이렇게 급등할 땐 항상 고점에서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당일 매수하는 것을, 재매수하는 것을 투자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12월 제가 계좌 개설을 11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동안 약간 2달 조금 넘었는데 1억 정도의 수익 실현을 거뒀습니다. 시드머니는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저는 뭐 아무래도 경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1억 정도는 예치금이 있었어서 이제 그거를 다 여기다 넣고, 그다음 신용도 사실 1억을 써서 현재는 한 2억 5천 정도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 실현을 거뒀고, LG화학우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할 때쯤에 아무래도 그때도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높은 가격이었고 그랬는데도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실현 수익을 거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11일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조정이 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조정은 앞으로도 자주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3000이라는 건 참 의미가 있지만 3000으로 됐다는 건 그만큼 위에 상승 여력이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정으로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앞으로도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또 이번에 주식은 언제 오를지 그런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 투자자고요. 하루 30분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녹화 영상을 투자 관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장기 보유를 병행하고 있지만 모두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1, 2위, 3위, 1, 2, 3위의 그런 대형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부터 보면은 일단 12일은 537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입니다. 다행히도 그 전날은 451명이었고 오늘은 537명이었는데 어쨌든 5, 600명이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은 165포인트 하락한 13,036으로 마감했고,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 우리 코스피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76포인트 오른 3,608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스피가 대만 각권기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중국 지수와 좀 더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이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국 지수도 간단하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1일과 12일 화요일 어제죠. 그러니까 코스피 상황을 보면 11일 코스피는 3.73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12일은 전날보다 22.50포인트 하락한 3125.95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 한때는 거의 3000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한 2.8%까지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톡방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주식 단톡방이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다들 말을 잃고 너무 손해율이 크다. 특히나 막차 타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가 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장 마지막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13일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일과 12일의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은 일단 조정 원인을 한번 볼게요. 하락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실현, 채권 축소, 비트코인, 환율, 공매도, 북한, 가계부채,
이제 키워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 실현은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과열이죠. 과열을 했고, 특히나 11일과 12일 이틀은 더더욱이나 더 과열이 됐어요. 뭐 개국 매수가 뭐 3조나 8조나 될 정도니까, 어쨌든 그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6조 8천억을 기록적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시나 최근에 급상승한, 특히나 대형주들이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총을 이끌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1일에 4조 5천억 순 매수했고, 12일에 어제죠, 2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11일은 오랜만에 조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겪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판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고, 작년과 대비라, 물론 코로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8배에 이르는, 지금 현재는 2거래일 연속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저희가 한 2년 전에 비트코인도 겪었지만, 자산 증식에 대해서 그 막차 타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주식을 아예 안 하던 분들도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몇백만 원치 샀다는 친구들이 평상시에 주식 아예 안 하던 분들도 그렇게 사고 있으니까요. 일단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시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투의 이재선 연구원은 단기 거래 대금 폭증에 따른 과열 의견을 내보이고 있고,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조정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 뭐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코스피가 9주 이상 오른 뒤에는 단기 조정이 있어야 중장기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잠시의 조정, 움츠림일 수 있다. 뭐 개구리도 그렇잖아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개구리도 움츠렸다 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전날 최고치,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과열되었던 상해 종합지수도 11일에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2일에는 상승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 연준위의 채권 축소 가능성.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동결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 규모 축소를 통해서라도 좀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기사를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계속 제기해오고 있다. 그래서 하필 또 11일에 라파엘 보스틱 에스탈란타 연방준비 어렵네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021년 채권 매입 축소 아이디어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 다우가 많이 오른 이유도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조절을 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14일에 제롬 파월, 이분은 좀 잘 알려진 분이죠.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또다시 우리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폭락인데, 저도 사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빗썸에 대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뭐 넥슨에 대해서도 또 뭐 빗썸 인수에 대한 기사들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12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원인을 비트코인 급락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인 해석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사실 버블 경제의 상징과도 같죠. 굉장히 폭등을 했고 지금은 거의 너무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에 따른, 그래도 주식에도 이것까지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주식 시장에도 부추겼다는 의견들이고요. 어쨌든 11일 할 때 20%까지 넘게 급락한, 그렇게 해서 3만 달러 초반을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한 1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있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해서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형 기술주, 팡주들이겠죠.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100만 원어치를 사서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10%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참. 제가 11일에 샀거든요. 10일날 샀네요. 10일날 샀는데 11일에 이렇게 돼가지고 10% 현재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주식 그래프와 좀 비슷하게 차트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폭등하던 시세가 9일, 10일, 11일에 걸쳐서 폭락을 하면 알 수 있죠.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열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견해고요. 네 번째로 환율이죠. 환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차익을 통해서 실현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들을 보면은 어쨌든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대폭 상승시킨 거는 물론 동학개미운동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죠. 하지만 그 기대 이상으로 이끈 것은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매수 덕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낮은 환율 덕분에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해왔고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정말 몇십일 연속으로 살 정도로. 근데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환율이 오르면서 일부 이탈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6개, 7개의 이유를 다 말하는 이유는 단지 11일, 12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락장에서는 이 원인들이 주요 원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금융위의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입장. 이게 한 차례 지금 금지가 된 건데 이제 이게 15일 날 끝나니까 그걸 재개를 하겠다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은 사실 일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 현재 어쨌든 한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던 공매도 기간이 종료되고 어쨌든 금융위는 현재까지는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서는 어쨌든 공매도 폐지나 당연히 금지 연장을 원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도 공매도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공매도를 폐지를 하더라도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은 이 역시 하락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도 뭐 이런 공매도 재개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제 관점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작년에 대주주 요건 강화가 민심에 이제 좌절돼서 결국엔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그거 폐지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것도 연장이 됐는데 유보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수순을 않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 4시 20분이다 보니까 좀 어버버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북한 리스크인데 열병식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것도 하필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1일에 모든 악재가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1월 10일에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진행을 했고 그게 11일 아침에 국방부를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내용은 아니죠. 중시에.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코스피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대북 리스크에 폭락을 하곤 했는데 이는 많이 약화된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 주가의 흐름만 봐도 11월 장중한 때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안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건 저는 조금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압박. 사실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앞선 이유들 사실 뭐 채권 축소, 비트코인 폭락, 환율, 대북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11일과 12일에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기관입니다. 그 기관들이 아무리 수익 실현이라고 해도 일제히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판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추측에 기반된 개인 견해인데 최근에 어쨌든 신용 투자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거의 한계치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증권사의 신용 대출 한조도 바닥이 나서 일시 정지되는 일까지도 벌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회의를 통해서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 이게 일종의 무언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쨌든 기관들의 실현 수익과 함께 과열되어 있는 증시를 일시적으로 좀 컴다운 시키기 위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앞서 열거한 여러 이유들과 함께 제 추가적인 관점이고요. 물론 과거에는 이런 관치금융이 주가를 조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워낙 옛날 일이고 지금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일제히 기관이 매도했다는 것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독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1일과 12일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지난 방송 받기를 하겠는데 이걸 굳이 왜 하냐면은 일단은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때 LG화학우의 급상승 전망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유 주식 전망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조정장이 끝나면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11일 방송에 23분 그러니까 뒷부분인데 23분 16초부터 27분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뭐 각각의 다 재료들을 다 설명을 했었고 뭐 제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유인텍, 하나솔루션, LS, 대우건설들이 다 11일에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대부분이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 상승을 했고 하나솔루션과 LS는 좀 막판에 좀 빠졌어요. 대우건설도 초반에 그 상계 2구역 재건 그 수주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했다가 11시부터는 다시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종목이 꽤 됐었습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식 하락에 대한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또 주가 폭락 후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히려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때가 추미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주식 입문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식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왔고 그동안 현재 장을 좀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려는데 사실 이렇게 조정장에 대한 대응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단 어떤 주식을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대형주냐, 소형주냐, 제약바이오냐, 테마주냐에 따른 대응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매냐 아니면은 새로 진입하는 거냐, 물려있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투자자 성향이라든가 주식 투자의 방향, 어떤 사람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자의 성향, 투자금, 그리고 다음에 전업 투자자인지 아니면 저처럼 직장인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고 해도 테마주는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직장인들은 아예 MTS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초에 잠깐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밖에 못하니까 시외 거래밖에 못하니까 뭐 아무리 테마주를 알려줘도 테마주는 정말 변동성이 커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실현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각의 투자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11월에 어쨌든 주식을 시작한 뒤에 두 달간 약 한 40번의 거래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거죠. 주로 점심시간에 하고 있어요. 장초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1억 정도의 실현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투자 방법을 계속 포트폴리오로 쌓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몇 년간 지속이 되거나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이것도 저만의 하나의 투자법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계좌인데 폭락했던 11일만 볼게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첫 번째 계좌에서는 LG화학 우선주와 셀트리온을 제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고 각각 한 500만 원, 3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만 보시면은 11일에 721만 원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1일은 말 그대로 조정장이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만 잠깐 반짝했었던 근데 저는 다 오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락을 알고서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급상승한 재료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조정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날에도 요새는 특히나 그렇죠. 뭐 저탄소 그 탄소 중립 때도 그랬었고 그런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재료는 급격히 소진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거의 장초에는 저희가 회사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 9시부터 9시 20분 정도까지는 제가 MTS를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9시 20분 전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재료의 급등에 따라서는 바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재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어쨌든 장기 보유는 하는 거죠. 계속 보유를 해가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좀 거품을 먹어가는 게 실현이익을 남기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얻은 수익을 다 한꺼번에 날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물려갖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윗부분이 이게 이제 매매 내역인데 11일에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고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1일에 신용을 좀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제가 신용을 거의 안 썼거든요. 이때는 거의 풀로 썼어요. 풀로 써서 저도 이렇게 시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왜냐면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투자한 것들을 보면은 LG화학우를 다시 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다시 샀죠. 그리고 뭐 LS나 현대위아처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정말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보통은 사실 일봉에서 5일 평균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물론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일 매매를 할 때도 5분 틱, 그러니까 5분간의 봉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5분도 5분 5분 평균선이 있어요. 5분 평균선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어쨌든 매도는 우편선을 이탈을 하면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이날도 앞부분에 매수가 급격하게 이제 막 올랐잖아요. 그 전날 매수를 했었고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주식, 삼성전자 우처럼 무거운 주식이 10%, 11%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8%대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좀 하락으로 돌아설 때였어가지고 어쨌든 하락보단 조정으로 좀 돌아설 때여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사실 계류율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더 좋더라고요. 삼성전자 우보다. 그래서 그날 같은 날에 삼성전자 우를 정리하고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 샀는데 우편선 위죠. 지금 라인의 위에 지금 빨간색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제 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천주를 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가 11시거든요. 11시 한 10분부터 모든 주식이 다 급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어쨌든 기관들이 투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스토리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그래서 마이너스 3%죠. 그냥 이 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천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한 6% 정도 수익이 났죠. 큰 돈이죠, 굉장히.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그리고 매수는 사실 더 많이 했거든요. 거의 1000주면은 거의 9000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꽤 신용으로 많이 썼는데, 어쨌든 뭐 신용을 그렇다고 절대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쓴 거고요. 왜냐면 저는 원래는 경매 강사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일부 찾아놓은 돈들이 좀 있어요, 현금을. 근데 그런 것들로 어쨌든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절대 자신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뭐 왜냐면 제가 사실 다 현금으로 했다고 하면은 뭐 너 돈 많으니까 그렇게 돈 잘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1월 13일에 주가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11일, 12일의 조정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버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지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지 뭐 큰 게 상관없다,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월 12일자, 11일에 이미 좀 조정을 겪은 1월 12일에 발간된 이런 리포트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상당히 높게 조정한 거죠.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현재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이 11만 원으로 했고, IBK 투자증권도 11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차 타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테지만, 막차 타신 분들은 거의 8만 원에 들어왔잖아요. 8만 원대 중반이 들어오셨을 텐데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손절하셔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리포트도 그렇고 저도 어쨌든 슈퍼사이클도 돌아오고 이제 언팩 행사가 또 있잖아요. 13일 언팩 행사가 14일날 있어서 그때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믿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13일 당장 이따 5시간 뒤면은 장이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13일 장은 코스피 상승장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V자로 오늘 이게 분봉이거든요. 5분봉인데 제가 어쨌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의 한 100개 정도의 종목을 저는 따로 이게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다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시 정도죠. 1시 정도 최저점을 찍고 대부분 다 이렇게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 마감이긴 해도 그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13일은 코스피 상승장으로 예상을 하고 나스닥도 오늘 나스닥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뭐 일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히나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나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랑 LS를 보고 있는데 왜냐면 추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거의 다 풀로 다 썼거든요. 신용도 다 쓰고 다 썼지만 조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한 3천만 원이라도 추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든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LS와 산하솔루션이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건 이제 분봉이고요. 이거는 고점이 어쨌든 6만 원대였죠. 최근에 고점이 6만 원대였는데 지금 53,700원으로 6만 원이 1월 8일이었고 그때가 블루웨이브였죠. 블루웨이브 상원 그 이기면서 선거 이기면서 그때 아무래도 이런 그린 뉴딜주에서 기대치가 딱 올라가면서 최고점을 찍었었고 LS 같은 경우도 최근에 8만 원 1월 7일이네요. 1월 7일에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주로 어쨌든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쭉 떨어진 거잖아요. 쭉 떨어졌는데 물론 그린 뉴딜 주는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뭐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상승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는 해야 됩니다. 주의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바이든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전에는 그린 뉴딜주인 LS와 하나솔루션이 지속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두 개 중에 사실 선택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매수를 할 생각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이제 콘텐츠를 찍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하고 사실 이런 거를 굳이 왜 제가 콘텐츠를 마치냐면 어쨌든 그린 뉴딜 주는 현재 대세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가 대세라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주식 외에도 어쨌든 그린 뉴딜 주는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치 투자를 하면은 크게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막 차트를 볼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래서 뭐 그린 뉴딜 중에서도 굉장히 뭐 많죠. 굉장히 한 몇백 종류가 되고 막 테마주도 있고 뭐 소형주 진짜 1,000억, 2,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회사에 있으면 그거 뭐 계속 어떻게 등락에 대해서 고민하지 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현재 흐름은 오늘 나스닥도 그렇지만 역시나 그린 뉴딜 주인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수소차 니콜라가 상승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독점 기업인 기술주 팡주들은 다 하락장이잖아요. 이제 그 흐름은 여전히 코스피에도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두 개 주식은 최소한 바이든 취임식 물론 직후에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7, 8%씩 떨어지잖아요. 이틀 동안. 그래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네이버 카페죠. 젊은 부자들에서는 주식,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키우기, 창업, 다양한 이런 재테크 스터디와 강연이 진행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대부분의 글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해서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댓글에도 제가 카페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용을 제 블로그에도 그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훈훈이라고만 쳐도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떠서 아무래도 글로 써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도 지금 4시간 준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했는데 물론 제가 아직도 좀 어설픈 부분이 좀 많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선의로 초보 주식 저 같은 이제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너무 유튜버들을 보면은 차트 분석이 너무 많아요. 기술 그 차트 분석이 너무 많아서 기술적 분석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사실은 그게 사후 분석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항상 드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세계의 조금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고, 대형주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실현 수익을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짤은 제가 주식방에서 하나 얻어온 건데 굉장히 막차를 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든 막차 탄 주린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주식이 좋고요. 주식장이 좋기 때문에 물론 공매도가 참 관건인데 어쨌든 그 부분마저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믿고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저도 뭐 추후에 공매도 콘텐츠를 찍겠지만 위험에는 항상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투자법 중에 저처럼 이렇게 실현 수익을 중간중간에 좀 거두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 투자 방법 중에 하나 정도다라고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처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마저도 대응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보통의 주식들은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점심시간의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대응은 할 수 있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업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식도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공 투자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